일단 두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잠깐만요. 필명 좀 지어야 돼. 본명할게요. 근데 뭔가 좀 멋있잖아요. 이거 한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니 당근마켓 닉네임 이런 거 없어요? 당근인데. 당근이에요? 그걸로 합시다. 당근으로? 당근님? 당근님. 당근 이렇게 성의 없게 지어주고 있어요. YYJJ니까 YY 핑구로 하겠습니다. 핑구 좋다. 핑구 좋아. 핑구 좋다. 핑구님 또 모셨고요. 또 나머지 한 분. 나머지 한 분이래. 저 보통 아이디를 최근에 바꿨는데 반응이 안 좋았어요. 모호로 비치치로 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좀 줄여주세요. 그래서 최근에 모호로 줄였습니다. 모호. 네. 모호로 줄였어요. 모호. 앞에 두 글자라서 되게 좀 모호한 것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모호님은 모호한 걸 좋아해요? 네. 처음 알았네. 그 밴드 하실 때도 그 이름으로 사용하시죠? 밴드 그냥 본명을 하죠. 자,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게스트를 두 분 모셨고요. 모호님 그리고 핑구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책이 쉽지 않은 책입니다. 이기적 유전자. 저한테는 되게 인생 책인데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제가 이 말을 하면 되게 부담스럽겠지만 해야겠어. 제 의료계 종사 하신 분들 3명을 제가 모셔놓고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편해. 마음이 너무 편해요.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화학, 생물학, 이게 그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제 그냥 심적으로 되게 안정된 상태고요. 근데 이과시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과였다면서요. 제가 이과긴 한데 저는 문과였거든요. 저는 생물 안 했어요. 왜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은 이제 의료계 종사를 하실 거니까 생물을 하셨겠지. 저 생물학 뭐 해부학 기본 나는 화학 골랐는데 기초 전공 전부 다 C뿔이에요. 저 공부 안 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데요. 되게 인간적인 네, 낙제야 딩년이라. 어쨌든 저희는 이제 모시고 직업을 다 까버리네. 그니까. 다들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이 책을 한 4번 읽었거든요. 와우. 저도 인생 책이에요. 진짜 좋아하는 책이고. 근데 처음 읽을 때는 고등학생 때 읽어서 그때는 사실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책장을 넘기는 수준으로 읽었었다면은 대학교 들어가서 한 번 읽고 대학교 졸업쯤에 한 번 읽고 이번에 모임 때문에 한 번 읽고 이렇게 4번을 읽었는데 이게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확실히 이게 독서력이 쌓인 뒤에 읽으니까 책이 좀 더 잘 읽힌다 해야 되나? 그래서 관점이 점점점 확장되는 느낌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이걸 너무 어릴 때 처음에 미리 읽어버리니까 그게 새롭다 보다는 그거부터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이 전이 기억이 안 나요 오히려. 모호님 책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도 그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책이었거든요. 그 사실 항상 이제 저는 종교가 없으니까 저의 고민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거였죠. 사실 뭐 고갱의 그림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와서 우리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걸 계속 항상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때 이제 굉장한 해결책을 준 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가 사실은 그때 제 인생 전반적인 거 지배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종교가 없지만 굳이 비유적으로 말하면 거의 뭐 바이블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 번 더 봤는데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긴 하니까 뭐였지 핑구님이 말한 것처럼 나도 지식이 늘었는지 이제 나도 여기서 뭔가 내 의견을 말하거나 조금 다른 게 있을 것 같다 혹은 이 점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이제 의견이 조금 생긴 게 나도 좀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 좀 받았어요. 저는 인생 책이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제 3번째 읽거든요. 처음 읽었을 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유전자의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눈이 천진반처럼 눈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아요. 되게 혁명적이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아마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에 나왔던 말 같은데 인류가 3번의 상처를 입었다고 표현하거든요. 첫 번째는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해서 중심이 사람이 아니구나. 첫 번째 인간성에 이제 상처를 입었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다윈이 나오면서 사람이 이제 되게 특별한 건 줄 알았지만 되게 작은 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진화 있구나. 인간 자체가 특별하지 않다는 걸 일단은 했는데 세 번째가 이제 뭐 프로이트가 정신 분석학에 나오면서 사람이 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되게 고차원적인 행동을 한다 싶었지만 사실은 원시적이고 무의식적인 것에 갇혀 있다. 세 번 이렇게 성찰해봤다 표현을 하는데 저는 네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와. 인류 해석하기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은 그 이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뭐 기계에 불과하다. 이거 좀 과격한 해석이지만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죠 책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건 네 번째 들어갈 만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경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책을 거의 읽다 말아가지고 책 잘 모르고요. 대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전공이 전공 수업 중에 유전 그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 교수님이 인도 분이셨어요. 그래서 수업 듣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되게 똑똑하신 분이고 인도 사람이 한국까지 와서 교수를 한다는 거는 엄청난 재력이 있으신 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 대단한 사람의 저 대단한 강의를 저는 진짜 듣기가 싫었거든요. 영어로 하죠. 근데 그 인도 말을 인도 영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애초에 저는 전공도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약간의 양심이 있어서 수업을 안 듣고 시험을 망치는 대신에 과제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이 책에 대한 레포트를 쓰는 게 과제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읽지 않고 레포트를 내용만 보고 글만 쓴 거죠. 책을 즐겼다기보다 그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 침대방 옆에 진짜 커다란 칠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팟캐스트 초대할 사람 리스트에 딱 지연님이 딱 적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지연님이랑 같이 이거 녹음을 하고 싶어서 이번 너무 기대를 했는데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저 너무란 말을 너무 많이 쓰는구나. 요즘 바빠가지고 책을 못 읽은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여기 오는 길에도 약간 좀 우울해 있었어. 책을 다 못 읽다니 이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조금만 읽었는데도 저는 이제 최근에 벽돌책으로 코스모스 모임을 했었는데 좀 약간 일맥상통한 느낌이 있어서 과학적인 시각에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과학적 시점에서 철학에 대한 질문을 하는 책이라 오늘 팟캐스트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게 장이 되게 많잖아요. 뭐 1장부터 해서 또 밈까지 이어지는 좀 와닿는 파트가 있었어요. 각자. 저는 개인적으로 30주년 서문이요. 끝까지만 읽으신 거 아니죠? 30주년 서문이랑 그리고 두 번째가 1장. 그 앞에 부분을 제가 수없이 읽었던 것 같긴 해. 나머지 부분은 뭐랄까 안 읽어도 뭔가 느낌이 올 것 같은 게 많았는데 좀 오만한 생각으로. 30주년 서문에는 좀 오해를 풀려고 하는 그 작가의 어떤 노력이 보였고 1장부터는 되게 강한 게 나와요. 그 1장에 제가 적어봤는데 1895년 이전에 이 문제에 답하고자 했던 시도들은 모두 가치 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거 좀 너무 센 것 같아요. 종의 기원 이후로부터 식물학의 어떤 히스토리를 거기서부터 쓴다는 점이 좀 맞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좀 차가운 발언? 근데 그때부터 좀 매료됐어요. 저도 동의하는 말이 저도 팩트에 기반된 토킨스의 매력은 그런 앞뒤 보지 않는 밀고 나가는 데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타협하지 않고 맞아요. 싸우고 되게 독하게 생겼잖아요. 보면 나이 드셔가지고 조금 유해지셨는데 최근 영상 봤는데 되게 유해지셨고 그리고 눈이 생태 그 자체 초롱초롱해요. 지금도. 젊을 때 사진은 진짜 막 너무 뭐랄까 날카롭게 생겼는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차갑게 이성적으로만 말할 때 그 희열이 있지 않아요? 그 도킨스가 좀 그런 걸 많이 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각자 혹시 좀 와닿았던 파트가 있었나요? 사실 1장, 2장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사실 여기서 쌓은 논리를 바탕으로 전체 책을 끌고 가니까 나머지는 1, 2장을 이제 보완하는 개념이잖아요. 1, 2장에 전적으로 동의했다면 나머지는 그냥 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끝까지 안 읽어도 1, 2장까지만 읽어도 그게 괜찮다는 말을 좀 위로로 전해드리고 싶고요. 다행이네요. 근데 저는 그거는 차치하고 일단 제일 재밌었던 거는 항상 생각했던 건 남수에 관한 얘기가 항상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한 번도 그런 접근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해결된 문제가 많긴 한데 너무 환원주의적으로 쉽게 현재 사회를 바라보는 것도 안 좋긴 한데 뭐 사실 이렇게 답이 없는 뭐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뭔가를 알고 싶을 때 제일 기본으로 가서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간단한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하면 그래도 조금 가닥이 잡히는데 그런 거에 좀 많이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메인 핵심은 아무래도 1장, 2장이 도킨슨의 의견 자체가 여기 다 담겨 있고 그 뒤쪽은 다 이걸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1, 2장이 제일 신선하고 제일 놀랬기도 한데 그냥 재밌었던 부분으로 치자면은 매파 비둘기파 나올 때가 그 ESS 나올 네, 때 ESS 나오면서 사실 그 뒤쪽 ESS는 좀 이해 못한 것도 있었어요. 인간 쪽으로 들어왔을 때. 근데 그 앞쪽에 매파 비둘기는 사실 고등학생 때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책을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냥 책장을 넘기던 수준이었었는데 받아들여지면서부터 되게 신선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매파 비둘기파는 좀 좋은 비유였던 것 같아요. 약간 정치적인 느낌도 크고. 동경님 혹시? 질문이 뭐예요? 가장 와닿았던 파트? 굳이 이분화하자면 제가 뇌과학 피크닉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이과 사람들 같지 않아요? 말하는 게? 진짜 완전 지금도요? 왜냐하면 저는 가장 와닿았던 파트가 제가 뭐 앞부분밖에 못 읽긴 했지만 저는 되게 인문학적인 문장이었거든요.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에게 이기적 행동을 하도록 지시할지 모르나 우리가 전 생애 동안 반드시 그 유전자에 복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에 조금 울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환경이 아니라 유전자가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자유의지를 뭔가 상기시키는 이 문장에서 약간의 희열을 저는 좀 느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걸 생각하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완전 아예 머릿속에 없었잖아요. 그런 말 있었나? 저도 생소하네요. 그런 쓸데없는 말 저거라고 생각도 할 수도 있겠다. 이과 사람도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워딩이 논란이 많잖아요. 이 워딩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근데 너무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약간 이과적 사고. 아 그런가요? 계속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계속 하나 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약간 뭐랄까 이기적이란 말에 옳고 그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그냥 이기적 유전자 수식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기적이란 표현 자체가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체 용어로 이제 왜 불멸의 유전자를 하지 않았냐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도킨슨스도 얘기를 한 부분이기는 하죠. 왜 이걸 안 썼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이기적임이 결국에는 두 가지를 다 공존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이 유전자가 생존 기계를 이기적으로 사용한다라는 면에서의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생존 기계들이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기적임이 두 가지로 다 쓰일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불멸이라고 하면은 전자밖에 포함을 못하는 거예요. 왜 얘가 이 불멸의 유전자가 왜 이 동물의 이기적인 행동을 야기하는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포함시키는 거는 이기적 유전자다 싶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확실히 자극적이잖아요. 이 매운맛이 이 제목이 주는 그 맛 때문에 이게 불멸의 유전자였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읽었을까. 이기적 유전자라는 게 그 이기적임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될 수 있게 만들면서 훨씬 더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뜻이 이기적인 단위가 개체가 아니라 유전자라는 뜻이잖아요. 유전자는 이기적이다. 근데 유전자가 이기적이라고 해서 하나의 개체까지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을까요? 다른 비유를 하자면 한 사람이 되게 이기적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한 국가에 있다고 해서 그 국가 자체가 이기적이게 되는 걸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처럼 좀 그거를 축소를 해서 유전자가 이기적인 게 하나의 개체까지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행동이 다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그것보다 정확하게 봐야 될 게 사실은 잘못된 말이긴 하거든요. 이기적 유전자 할 때
유전자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기적이라고 되려고 하면 사실 정확하게는 우리가 봤을 때 이기적으로 보이는 유전자거든요. 유전자 자체는 어떠한 의도나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기적이라는 말 붙이면은 안 되죠. 그렇죠. 의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문에 많이 적어놓으셨죠. 뭐 불멸 이걸 하려고 했다가 근데 사실은 한참을 적어놓잖아요 그거를. 이해가 돼요. 근데 너무 제목이 끌리는 제목이 하거든요. 저도 뭐 노래 음악 영화 제목 만들거나 음악 제목 만들 때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제목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되게 말의 맛이 좋거나 혹은 이렇게 많이 끌리는 걸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후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많이 이제 오해가 발생하는데 다들 어떤 유전자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큰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모든 걸 의인화하니까 하얗거나 사막 한가운데 까만 돌이 한 개 딱 놓여 있는 걸 멀리서 보면은 쓸쓸해 보여요. 돌인데 사람은 그 정도로 의인화를 잘하기 때문에 이기적이라고 안 썼어도 의인화할 법한데 이기적으로 쓰는 바람에 더 의인화가 돼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뜻이라기보다는 좀 더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설명하기에는 길잖아요. 어떻게 만난 사람마다 책 제목이 막 이렇게 영어로 썼으면 그 관계대명사 쓰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뉴턴이 나왔던 프린키피아도 원래 자연 철학에 관한 수학적 철학 이런 거였는데 프린키피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방에 갔잖아요. 맞아요. 종의 기원도 뭐 뒤에 부제가 한참 긴데 딱 종의 기원 딱 깔끔하게 이제 그것만 기억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거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워딩은 좀 뭐랄까 모호님. 그냥 본명 쓰지 왜 시작을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하는 거죠? 익숙해지겠죠. 적어놔요. 적어놔요. 익숙해지겠지. 모호님은 생각했을 때 이기적 유전자 그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좀 더 다른 워딩을 써도 될지. 저도 생각해봤는데 더 좋은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동경님은 어떠세요? 저도 뭐 제목 봐서는 이기적 유전자가 이렇게 읽는데 되게 그 제목에 대한 변명을 길게 하잖아요. 서문에서도 하고 1, 2장에서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변명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인데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막 이기적으로 나쁜 걸로 몰아간다 이렇게 진짜 비판을 받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변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신선했거든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더 좋은 제목이랄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다른 제목으로 바꾸면 어떨까 해서 제가 최근에 책 읽은 것 중에 게임 이론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도 게임 이론이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전자 게임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기적 유전자를 읽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0주년 서문에서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해명을 정말 잘하셨잖아요. 이렇게 해명을 잘했으면 이왕 이렇게 해명할 거 좀 더 서늘한 단어를 써도 되지 않을까. 좀 더 마케팅적으로. 얼마나 서늘해지시려고요? 패도적인 단어를 좀 써도 되지 않을까. 한번 해보세요. 패러사이드 진. 이렇게 기생하는 유전자. 이제 패도적인 유전자. 잔혹한 유전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서늘한 느낌을 주는 어차피 해명 잘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 뭐 물론 그게 옳은 책 제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그런 단어들. 전 또 거기에 이상하게 희열을 좀 느껴가지고 진짜 이상한데요. 책이 많이 팔리는 게 좋긴 한데 사실은 책보다 책 제목이 더 많이 팔렸죠 세상에. 그렇죠. 다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책을 읽은 사람은 이 내용이 아닌 거 아는데 만약에 제목이 너무 왜곡돼 있으면 이 제목이 너무 퍼져나가면 다들 제목만 드는 사람들은 너무 곡해가 심하니까 그것도 생각을 좀 해야겠죠 아마. 그 표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모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보다 책 제목이 훨씬 더 잘 팔렸다. 그만큼 책 내용보다 제목을 더 잘 지은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전 물론 내용이 더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렇긴 하죠. 잘 쓴 거랑 잘 팔린 거랑 다르죠. 네. 전 근데 이제 말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기적 유전자가 아니라 뭐 기생하는 유전자였으면은
이에 반하는 이타적을 이제 다 내세우잖아요. 근데 그게 또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 이기적임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 이기적임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그냥 유전자는 이기적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이제 그냥 되게 널리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의 반대말로 이타적이라는 말이 또 되게 많이 쓰이고 있단 말이죠. 이타적 유전자, 뭐 유전자 이타적임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만약 그게 없어졌다면은 거기에 후생되는 것들이 또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 제가 너무 도파민스러운 제목을 생각을 했네요. 어쨌든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유전자가 정하는 거라면 노력을 할 필요 없지 않나? 환경 문제는 별로 중요시 할 필요 없지 않나? 이런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각자 생각하는 물론 이게 상호작용을 하겠지만 뭐 인간의 어떤 성격과 행동은 어디 쪽에 더 영향을 받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전 쪽을 좀 선택을 하고 싶어요. 노력도 많은 역할을 하겠지만 세상은 운이다가 저희 어떤 삶의 철학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운이 많은 걸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태어났냐, 어디서 태어났냐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운동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가 조금만 해도 티가 나니까 헬스를 하면 조금만 해도 운동한 티가 잘 나고 그래서 더 빨리 재미를 붙이고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훨씬 더 운동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난 노력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양심이 거기서 좀 찔려요.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 운동을 한 거를 노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을 좀 폄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어디 가든 저는 그래도 운동을 좋아하도록 태어났나 봐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태어난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유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문제는 사람은 실험하기 어렵다는 게 있으니까 보통은 쌍둥이 가지고 많이 연습이 아니라 실험도 아니라 조사를 하죠. 보통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멀리 헤어졌다가 만나면 어떻게 변했냐 이런 사진은 몇 개 있긴 한데 모집 단위 너무 적으니까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긴 한데 보통 그 제가 봤던 거에서는 기사에서는 환경이 중요하다 멀리 떨어져 왔더니 많이 바뀌었죠였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둘을 봤을 때 둘이 쌍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둘이 좀 달라진 쌍둥이네. 유전자 이긴 게 아닌가. 완전 못 알아볼 정도가 아니라 어쨌든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그렇게 모직에 작용해도 유전자를 이기지 못한 거죠. 그렇게 보면 의미가 없구나. 뭐 성격이 바뀌든 옷 스타일이 바뀌든 헤어스타일이 바뀌든 딱 봐도 쌍둥이인가 아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저는 근데 오히려 반대 결과를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쌍둥이들이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근데 얘들이 보니까 생각보다 서로 그 환경적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시골에서 자랐고 조금 못 먹고 자랐고 어떤 애는 되게 많이 먹고 자랐는데 그런데도 생각보다 몸무게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태초에 정해져 있는 그 맥스 몸무게는 어느 정도 있다. 또 최저 몸무게도 어느 정도 있다. 약간 그렇게 보는 게 또 비만 쪽 보면서도 항상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아. 이게 물론 어릴 때 막 너무 음식에 많이 노출된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렇게 치면은 지금 이 시대에 마른 사람은 의도적으로 다이어트 하지 않는 이상은 없어야 하는데 근데 누군가는 똑같이 먹어도 훨씬 더 잘 찌고 훨씬 더 적게 찐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게 환경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심지어 그 쌍둥이 가지고 검사한 거는 하나는 마약을 하고 마약을 안 해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환경적 요인이 어쩌면 되게 작게 작용할 수도 있구나. 논문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에 그 논문 설정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설정하고 하잖아요. 맞아. 같은 결과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분야니까. 근데 뭐 같다 다르다 이건 뭐 아다르고 어다른 거고 저도 그런 케이스의 논문을 봤는데 어릴 때 고아인 쌍둥이가 서로 뭐
한 명은 동양권 나라에 입양되고 한 명은 서양권 나라에 입양됐는데 그런 애들을 조사해봐도 되게 생각보다 비슷하다라는 내용의 연구 결과였거든요. 다른 거 끄집어내면 저도 한도 끝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같은 거 끄집어내도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뭐 그렇게 연구 결과가 그렇게까지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보자면 저는 유전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환경적인 영향이 생각보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유전의 영향이 더 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환경 때문에 본인이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딴 데 가서도 엄청 극한의 열악한 상황이 아닌 이상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엄청난 재력과 엄청난 빈민가는 차이가 있겠지만 환경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뭐 어릴 때 있었던 그런 결핍을 환경에 의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은 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도 없을 거고 채워지지 않는 결핍 또한 존재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항상 우리 뇌과학 모임과 많이 하는 건데 환경에 대한 정의가 지금 다르거든요. 이게 환경이라는 것을 너무 크게 말을 했는데 서로 생각하는 환경이 다른 것 같아요. 동경 씨가 말하는 거는 사실 그런 자기가 자란 환경 이런 거는 유전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형질이 유전적 형질이 유리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 말은 자기가 비슷한 유전자가 주변에 많을 거고 비슷한 환경을 제공했겠죠. 그 환경이 유리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탓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나 자기 주변 환경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좀 넓은 범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환경이 이해가 되겠고 보통 이제 이렇게 유전이냐 환경이냐 얘기했을 때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후성 유전학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획득 형질이 유전되느냐 요런 환경이라는 요인을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사실은 환경이라는 말을 이렇게 크게 써버리면은 다들 각자 다른 생각 가지고 말을 하기가 좀 쉽죠. 맞아, 저는 사회적인 환경만 생각했어요.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되게 든든하네요. 갑자기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논문 이야기 나오고 여러 사례 각자 이제 갖고 있는 여러 사례들이 나오니까 진행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고 든든합니다. 그 든든만 할 거예요. 계속. 오늘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 지금 제일 지각을 해놓고 인간적이잖아요. 저는 이 질문 나오면 항상 떠오르는 책이 있어요. 사이코패스 뇌과학자. 뭐 아시나요? 네. 저는 안 봤습니다. 간단하게 책 설명 먼저 해주세요. 근데 책 설명만 하면 제목 잘 지었네. 뭔지 알겠어요. 맞아요. 뭘 것 같아요? 그럼 설명 듣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사이코패스 뇌과학자. 사이코패스나 그런 형질이 유전이 되는가? 그래서 만약에 환경적인 요인이 없더라도 반드시 그런 성질이 발현이 되는가? 뭐 이런 내용이 맞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뭐 비슷한 내용인데, 근데 좀 더 그 저자의 서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조금 더 와닿아요. 사이코패스 뇌과학자는 물론 전 읽지 않았지만 설명해준 걸 여러 번 들었는데 이 책의 반대편에 있는 책 아니에요? 반대편이라기보다는 유전이랑 환경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대한 질문을 제가 받다 보면 항상 이 책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 책은 환경이랑 유전 둘 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뇌과학자가 뇌를 연구를 하겠죠. 그 뇌 사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연구하는 그 뇌 사진에 사이코패스의 어떤 전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그 뇌 사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구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거 교수님 거다. 자기 거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다가 터부시하고 있었는데 집안 파티인가 어떤 가족의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가계학 그 집안을 연구하는 그 학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집안에 사이코패스 어떤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과학자가 자신의 뇌를 다시 분석해 본 결과 자기는 사이코패스였구나. 근데 왜 나는 사이코패스가 보여주는 그 전형적인 범죄 활동을 안 했을까에 대한 이제 내용이 쭉쭉쭉 나와 있는데 어렸을 적 부모님들이 그거를 눈치를 먼저 채고 뭐 봉사를 하게 만들든가 그래서 나는 타인의 감정을 잘 공감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환경이 잘 주어졌다. 이런 내용이 담긴 책이거든요. 실화는 아니죠. 실화예요. 근데 테드에서 나왔어요.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가진 뇌라는 게 어떻게 알 수 있? MRI가 뭐
그 어떤 부위가 활성화가 덜 된대요. 그 온도 이렇게 했을 때 그 활성화되면 빨갛게 되잖아요. fMRI 응. 근데 그걸 받는 했는데 모양이네? 근데 자기는 계속 파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이건 게 있구나. 이건 이렇게 봤을 땐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뇌인데 이렇게 했을 때 감정 쪽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가 안 됐던 걸로. 아미그달라 까먹었어. 근데 그게 그런 게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나는. 그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의 힘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 유전의 힘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부모가 더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환경적 요인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아니게 되었다. 이래야 환경이 건데 사이코패스 그대로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는 건 별개 문제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아니 그래서 그런 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감정이 없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건 사이코패스가 아니지. 반드시 살인을 저지른다는 건 사실 연결을 하면 안 되죠. 기준이 범죄예요. 저는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다르구만. 사회생활은 그래도 평범한 사람들 수준의 근처까지 갔던 것 같아요. 돌이켜 회상하는 장면들을 읽다 보면 왜 장례식에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표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친한 사람들 꽤 있고 자식도 있고 아내와 또 이제 사랑을 나눴고 뭐 그런 거 보면 평범한 사람 수준까지는, 그러니까 동경님 말한 거는 사이코패스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행동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지 않냐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지. 환경 영향을 많이 받은 케이스인데 저는 유전이에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막 애지중지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뇌는 여전히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부모가 없어지거나 인생에 큰 난관이 닥치면 바로 뭐 범죄 저지를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환경의 단위를 잘 자르는 게 다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이코패스면 일단은 다들 깔고 가는 거는 사이코패스는 나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게 확실하죠 지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러면 환경적 요인이 미쳐가지고 유전자를 얼마큼 이겼냐 봤을 때 우리는 살인할 정도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살인한다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고, 동견이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잘랐고 사실 맞아. 이렇게 자르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맞아, 의미가 없긴 하지. 의미가 없고 명확하게 자를 수 있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사이코패스 증상이라는 게 사라지냐 아니냐로만 알 수 있지. 나머지는 그냥 그라데이션처럼 쭉 펼쳐져 있으니까 어디 잘라서 보는 것 따라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죠. 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원님 말씀처럼 다시 돌아왔어. 다시 가면 열심히 한다. 모원님 말씀에 저는 항상 이 기준을 만약에 이 사이코패스 뇌과학자의 이제 설명을 하면 사이코패스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가능할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는데 사이코패스가 있다면 환경적인 요인으로 사이코패스를 바꿀 수 있냐? 못 바꾼다. 그러면 의미 없는 게 아닌가. 사례를 들면은 이제 사이코패스가 다 쳐내고 그냥 남의 감정을 공감 못한다, 이해 못한다 했을 때 이거는 해결 안 되잖아요. 맞아요. 남의 감정 이해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잘 굴러가는 걸 알겠어. 인지는 해. 그래서 이 사람 할 때 공감해줘야 된다는 걸 책임은 지식적으로. 책임도 모르겠죠. 어쨌든 그런 거 알겠지만 못 느끼지만 내가 하는 이유는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사람이 되겠죠. 이 과정에서 만약에 감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유전을 이길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까지 확장하면 그래도 좀 되지 않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허리 디스크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보면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한 번 걸리면 아니 왜 그런 거야? 자기 말하는 거지. 아니, 허리 디스크 걸린 적이 없는데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정성윤 교수님 책을 읽었는데 네. 허리 디스크 걸리면 그 전 상태로 못 돌아간대요. 완치가 안 된대. 하지만 노력을 하면 일상생활에서 아프지 않은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같은 거 아니에요? 이전 근데 깔끔하진 않지만 뭐 적당히 그렇게 넘어가죠. 네. 이해를 위해서. 근데 다 똑같잖아요. 그럼 결국 그 매파 비둘기파랑 똑같잖아요. 나는 내가 비둘기인 줄 알고 매를 연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매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그지 난 너무 어렵다. 셋 다 머리에 물음표가 있고 진짜 떴는데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누면 내가 이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더라. 환경적으로 인해서 내가 가려진 척한 거더라.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이코패스 뇌과학자가? 아니요. 우리 그 사람이 그때- 다른 세상에 있는 거죠. 사이코패스 뇌과학자는 어쨌든 사이코패스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환경적으로 이제 구성하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생활이 가능하냐 안 하냐, 사회성에 포커스를 둔 책이에요. 사회적인 가능하냐 안 하냐. 근데 그거에 대한 포커스를 다룬다면 맞는 책이고, 환경 요소를 잘 구성을 해서 사이코패스를 치료할 수 있냐 안 하냐에 대한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좀 돌아갔네요. 책을 안 근데 읽어가지고. 성격 형성에 유전적 영향이 더 크냐고 물어봤는데 성격 형성 자체에는 환경적 영향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일단 유전적인 거는 저는 좀 더 감정적인 거에 영향이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감정이라는 것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 결국에는 몸의 화학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호르몬의 영향을 받든 아니면은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을 받든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거는 이제 그런 물질들이 리셉터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 성격적인 게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DNA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일어나게 된 그 환경 자체는 어쨌든 간에 사람이라고 하면은 뇌를 가지고 있고 이 뇌는 인지력이랑 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타고나기보다는 오히려 살아가다 보면서 습득되는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긴 하죠. 성격이랑 행동만 얘기하다 보면. 맞네요. 발제가 그거였네. 성격 형성과 근데 뭐 행동을 엄밀하게 또 결정한다니까. 보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보면 우리가 오이를 못 먹거나 뭐 민트를 싫어하는 사람, 특히 오이 못 먹는 사람은 유전자가 달라서 쓴맛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아예 이제 어떻게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아예 다름이잖아요, 이건. 근데 물론 먹다 보면 좋아질 수 있으려나? 어쨌든 처음에 환경적으로 많은 걸 바꿀 수, 성격적인 이런 게 바뀔 수 있다는 생각 저는 잘 안 해봤거든요. 만약 너는 언젠가 오이를 좋아하게 될 거야 하고 계속 먹여봤자 그 사람은 계속 쓴맛만 나서 더 저는 싫어하게 오히려 됐구나. 해낼 사람들을 봤어가지고 고수 먹기 힘들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도 분명히 화장품 맛을 고수해서 느끼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먹기 힘들어했는데 이거를 살다 보면서 고수의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맛조차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고수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근데 유전적인 면모를 고수에서 화장품 맛이 난다 라는 그런 유전자를 가졌다라고 보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계속 가지고 가게 되는 모습인 거죠. 왜냐면은 그 사람은 어쨌든 화장품 맛은 계속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맛에 대한 호불호가 바뀌는 거는 환경적 요인이다. 그 말은 화장품을 먹을 수 있다. 어느 정도? 사실 그렇잖아요. 살짝 보면. 찍먹.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걸 좋아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해. 하지만 살아가다 보니 그런 시간을 자꾸 갖다 보면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금전적으로도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자기 시간, 자아 성찰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부족하고 자꾸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게 좀 결여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 난 사람을 좋아하지만 자꾸 이거를 뭐랄까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이는 거는 혼자 있는 것들을 좀 잘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속 안에서는 나가 놀고 싶다. 사람들과 빨리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다. 이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격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사회적으로 억눌러야 하는 것들이 계속 마음 한켠에 계속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페르소나가 생기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화가 된다 치면은 이제 또 보면 저 깊은 무의식을 짚어보면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고난 기질이 있잖아요. 기질적인 게 존재하죠. 근데 그거를 환경이 저는 이겨 먹는다. 아닌 것 같아요. 분노 조절 장애 그런 사례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엄청 막 화가 엄청 나는데 갑자기 큰 사람이 와가지고 뭐요 하면 갑자기 이렇게 눌러지는 선택적. 그런 거 보면 분노 조절자. 환경의 영향이 유전을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긴 하네요. 안 그랬으면 제거됐겠죠. 그쵸. 사실 지연 씨 위험합니다.
들었지만 술 마실 때 덩치 큰 사람하고도 막 싸운다고 아 진짜요. 그렇게 근데 자기가 말했었거든요. 지현 씨는 오히려 애매하게 그런 위치가 아니라 진짜 그 여성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작으시고 이렇게 나 편집할 거 많아져. 스스로 얘기해주니 편하긴 한데 그렇게 한 그렇 눈치 좀 있었어요. 그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약자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물리적으로 약자의 위치가 있으니까 이거는 덩치 큰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해하면 나만 손해인 거야. 사회적으로 내가 좀 그러니까 법치주의 사회에 사는 건 다행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어린 아이가 나한테 되게 뭔가 시비를 걸어. 근데 내가 저 뭘로 보는 거죠? 이 아이에게 뭐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그래도 애니까 왜 네가 좀 참지 이런 시선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술 먹고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세금 잘 내시고 이 사회에 공헌하시고 아니죠. 그치만 이미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실 성격을 죽여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안 그래요? 그것은 사회를 이제 믿어서 근데 이제 내면에 흑염룡이가 이제 뛰쳐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공격을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당할 수 있는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주 위험하다.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다. 그렇긴 하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니까 컴플레인 오면 보통 간호사들이 컴플레인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부 다 누가 컴플레인 할 것 같으면 다 저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컴플레인 받으면 이렇게 몸을 부풀리면서 누가 컴플레인 하면 무조건 일어나요. 일어나고 몸을 부풀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혹시 젖은 장작이셨어요? 그래서 약간 모르죠? 젖은 장작? 안 타는 거 아니에요? 네. 용기반이다. 만당하는 간호사들은 그런 젖은 말씀. 장작이라 하더라고요. 맞아요. 대표적인 뭐 태움 안 당한다기보다는 저는 뭐 당한 줄 모르는. 아니요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기 때문에 넘어가죠. 이 책에 좀 개념들을 넣고 싶어서 좀 찾아보다가 저의 어떤 한계를 발견했어요. 유성생식, 무성생식도 한번 넣고 싶었고 그러다가 이거는 도저히 제가 잘 모르니까 좀 넘어갈까 하다가 결국 하나 넣은 게 ESS거든요. 혹시 설명 가능해요? ESS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 근데 ESS 제가 얼추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좋은 개념이긴 한데 약간 당연하다는 느낌이랄까? 뭐 인간 사회에서는 되게 뭐랄까 여름에 덥다하는 느낌이에요. 물론 이거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거는 좀 큰 차이가 있지만 저는 좀 당연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ESS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일단 설명 누구나 아무나 핑구님이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이제 이기적 유전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동물들이 이 유전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이제 생존 기계로서 얘들이 어떤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다 이것이 유전자 때문에 생존 기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가 깔아놓은 것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책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좀 더 이건 다른 책을 찾아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정착해야 될 마인드가 진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롱텀을 긴 시간을 일단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수만 년 수십만 년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어떤 유전자를 탑재한 기계가 있는데 남들과 경쟁을 항상 하겠죠. 거기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어요. 그게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득세할 거죠. 이 유전자가 택한 사실 택했다기보다 자기 의지가 들어가니까 어쨌든 택한 것처럼 보여지는 살아남아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얘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지? 뭐 이러지? 이런 거 있잖아요. 고양이는 왜 이렇게 멍청해 보이지? 귀여워. 이런 마음이 왜 이런 게 아직까지 살아남아있지? 살아남은 이유는 나무늘보는 왜 아직 살아있을까? 그게 그 나무늘보 ESS인 거예요. 시간 지나면서 만약에 아니었다면 또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태되고 사라질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죠.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연히 뭔가가 생기면은 안정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걔가 살아남은 거고, 혹시나 뭐 생태학적인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이 존재가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당연히 다른 걸로 대체되는 게 당연한데, 이거를 되게 너무 막 전략, ESS 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뭔가 토론하기에는 힘들게 돼버린, 그러니까 오히려 기술하기에도 더 힘들게 돼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되게 당연하지 않나?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이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집단 내에서 결국에는 다른 성격을 가진 개체들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면은 왜 이것이 나오게 되는가를 후에 추적을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집단인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착하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질까. 걔 중에는 또 빌런들이 조금씩 섞여줘야지 이 집단이 굴러간다는 거죠. 매파 비둘기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비둘기파만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매파들이 등장했을 때 또 얘들이 득세를 했다가 결국에는 또 얘들이 너무 득세하니까 얘들끼리 싸움이 나니까 오히려 생존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집단은 결국 두 가지의 성격이 섞여야 된다. 그리고 섞인 애들 중에서 얘들이 이렇게 비율을 맞췄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정적으로 얘들이 이 집단을 형성해서 쭉 이어나갈 수 있는 거다라고 만들어지는 게 ESS인 것 같아요. 지연님 말을 좀 더 크게 해석하면 세상에 악은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뭐 그런 개념인 거죠. 왜 존재하지? ESS 일환으로 볼 수 있고 너무 크게 해석하면 혹은 길에 있는 뭐 저런 건 왜 저런 모습 이렇게 삶에 불리할 것 같은데 왜 저런 모습이지? 했을 때 이해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런 전략 중에 하나. 이해하는 방법이다. 네. 크게 해석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해하기에는 적절한 비유를 주신 것 같아요. 저 이해했어요 방금. 뿌듯합니다 또. 든든합니다 또. 제가 되게 무책임하게 아무나 설명 좀 부탁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설명이 틀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이 책에 나온 ESS가 너무 양이 적어서 더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걸 저도 찾아보진 않았었기 때문에 정확한 이론을. ESS라는 일단 언어적인 표현 그 워딩을 빼고 보면 그런 사례들은 다른 책들에도 많지 않을까요? 많죠. 한 사람 안에서도 내가 여기 가면 내가 매가 될 수도 있고 저기 가면 비둘기가 될 수도 있고 어제는 내가 매였지만 오늘 내가 비둘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ESS라는 표현 안 나오지만 다 그런 개념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뭐 통용되는 개념이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너무 익숙한 개념인데 이기적 유전자 이전에는 이 개념이 생소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재정립을 해준 뒤에 저희는 이것을 알게 됐으니까 76년에 나왔나? 70년대 나온 책이니까. 뭐 사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이 이기적 유전자를 읽기 전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이 ESS가 되게 우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구나 할 만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여름이 덥다만큼 익숙하지만 그때 여름이 안 더웠고 극단적인 표현이군요. 근데 방금 제가 여름이 덥다라는 비유를 제가 했었잖아요. 좀 너무한 비유였던 것 같아요. 반성을 해요 갑자기. 좀 너무 그런 것 같네. 이기적 유전자니까 이게 자칫 사람은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빠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이라든가 뭐 사회적인 제도라든가 이 책을 얘기를 하면서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도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떠오르는 책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또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발제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그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그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책 했는데 난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어떤 거였죠? 정리 좀. 일단은 저는 이거를 핑구님 정리 좀 해주세요. 이 책을 2번 모임을 했죠. 그리고 제가 지라르님을 처음 뵌 게 이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맞아. 네, 하루 독서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굉장히 제목에 대해서 신랄히 비판하고 가셨습니다. 어떻게 비판했어요? 기억은 나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 사례가 악독한 것이 살아남는 것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에 보면 인간이 다른 인간을 학살하고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 다정한 것이 뭐가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제목 자체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죠. 그래서 저희도 그때 이제 그래서 제목을 새로 지었죠.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살아남다 보니 다정했다. 다정한 팩트로만 책 제목을 짓기는 좀 그러니까 괜찮은 제목인 것 같긴 해요. 근데 팩트로만 집으면 다정한 것도 살아남는다로 좀 짓고 싶어요. 제목이 따뜻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딱딱해졌어요. 따뜻하게 하죠. 아까 전에 뭐라 했죠? 패도하는 패도적인 패도적인 이 책 제목을 패도적인 단어로 좀 바꾸고 싶다. 좀 기생하는 유전자, 절망적인 유전자, 혹독한 유전자 이런 식으로 짓고 싶긴 한데. 도파민으로 살아가세요? 그렇죠. 어쨌든 그 책명이 뭐였죠?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뭐라고 제목이 참 잘 지어진. 보노보 나오는 그 책이 네, 아니에요? 맞아 그거. 맞아. 제목이 좀 잘, 그러니까 제목의 번역이 참 잘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이 제목이 이기적 유전자를 이을 만큼 잘 지어진 제목이지 않나 싶고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다정함에 대한 논쟁이 훨씬 더 많지만은 사실 책 내용 자체는 협력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커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정하다라는 게 이 사람이 진짜 성격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예의가 바르고 남들을 생각하고 이타적이고 이러기보다는 얼마나 협력적이고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을 잘 무리지어서 살아가는가를 좀 더 중심으로 보는 내용이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공감이 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정함을 정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다정함이라. 정의.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동물의 이기적임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제목에 뭐랄까 허점이자 또 잘 활용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책을 읽으면 알다시피 유전자는 이기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기적이라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얘들이 그 주관을 가지고 또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유전자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유전자의 행동을 의인화해서 얘들이 하는 게 마치 사람을 조종하는 것 같고 동물 조종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사실 그런 것들이 이기적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도 다시 이제 이기적임과 이타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건 거죠. 그렇죠. 질문을 다시 정리를 하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라는 책처럼 생물의 다정함이 생존에 유리하게 적용한다는 말에 동의를 하냐 하지 않냐. 네, 이것도 좀 큰 느낌이 동의합니다. 다음. 넘어가래요. 네, 이게 이타적인 거라고 생각했을 때 뭐 또 이타성의 발현이 이기적인 데서 나오긴 하니까 사실은 생각을 하기 나름인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또 계속 또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어떠한 큰 위협에 닥치면은 공포를 느끼는데 이 공포를 느껴서 그 위협을 피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공포라는 감정이 사실 중요하죠, 사람한테. 근데 이 공포의 감정은 그러면은 공포 때문에 살아남았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그럼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가 해서 봤을 때 공포라고 이름 붙이기 전에는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갑자기 또 언어가 생각을 규정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 때문에 피한 게 살아남았을 거고 그 알 수 없는 느낌을 자아내는 유전자 변종이 있어가지고 그쪽이 우사해서 살아남았다 이렇게까지 이제 갈 수 있죠.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은 어떻게 봤을 때 그냥 살아남은 것이 이제 원론적으로 가면은 제일 처음에 시작은 유전자 단위를 봤을 때는 이기적인 거죠. 자기가 이게 또 항상 어려워. 이렇게 자기가 잘 살아남기 위한 걸 택했다고 하면 또 목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흘러오게 되어서 쉽게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생각했다고 생각하면 자기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게 공포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다정함이 이타적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니까 내가 사람 도움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이기적인 데서 발현되었다. 이기적 유전자에서.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 편이고 이렇게까지 가면 그 중간 단계가 너무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기 쉽지도 않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에게 이런 설명을 다 해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선을 끊는다면 어쨌든 다정하거나 이타적인 게 생존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거랑 네. 좀 맞닿아 있네요. 살아남다 보니 다정했다. 그러니까 다정한 것들이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 다정함이라는 게 만약에 의인화한다면 현대에 안 살지고 남아있는 이유는 필요하니까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그 의인화하면 그렇다는 말은 필요가 있는 거죠. 다정함은 ESS인 거죠. 아, 되게 책으로 잘 돌아가시네. 책을 네. 벗어났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생물에게는 다정한 측면도 있지만 단정한 측면도 있잖아요. 근데 이기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그것도 ESS처럼 생존에 유리한 전략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계속 이타주의를 강요를 할까? 강조가 아니라 강요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근데 ESS로 돌아와서 이기적인가 이타적임을 보자면은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사회는 좀 더 선해야 돼요. 그치만 이기적인 사람들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고 이제 퍼센트적으로는 적게 만들어진 이 상태가 이게 지금 ESS가 갖춰진 상태가 되는 건 거죠. 정확히는 ESS가 이타적인 걸 강요하는 것이면 다 해결 가능하죠. 이타적이긴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강요를 하면 이타적인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고 치면 이타적인 것을 강요하는 그 어떤 것 자체가 이제 ESS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강요하는 게 계속 살아 있어야지 될 테니까 계속 강요 받겠죠. 끝까지. 이타적인 것을 강요하는 것. 그 자체가 ESS면 그 자체가 ESS. 이미 지금 비율적으로 맞춰졌다고 봤을 때 근데 이 선함을 강요하지 않았을 때 펼쳐질 세상을 생각하면 좀 끔찍하지 않나요? 그냥 고삐를 다 풀어놓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냥 당연스럽게 돼버리면 그게 진짜 고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통제라고 느껴질지언정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 내 인간적임이라는 요소를 넣어놔야지 이 사회가 잘 굴러가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인간의 가치를 이제 부여하는 건 인간일 수밖에 없으니까 종교가 없다면 특히나 이런 책 읽고 나면 허무주의를 빠지기 쉽고 실존주의 이렇게 빠지기 쉬운데 그렇다면 인간의 뭐 필요성이나 존엄성 어디서 오느냐 했을 때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스스로 만든 데 있어가지고 착함을 강요하는 게 그중에 뭐 한계가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정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정은 친절함에 좀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뭐랄까 다양한 감정으로 다정을 좀 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떤 면에서요? 다양한 감정. 어떤 면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 다정한 생각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야 저는 그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모른 채 친절함을 베푸는 거는 뭔가 좀 반푼이가 아니라 약간 뭐랄까 좀 허전해요. 공허해요. 공허하니까 좀 부정적인 감정들 자기가 알아야 타인의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내가 공감을 하고 또 거기에 진심으로 좀 뭔가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감정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아야 되지 않을까. 그거랑 다정의 뜻을 바꾸는 거랑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막 다정하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공감을 잘하고 친절하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저 사람은 감정을 다양하게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감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정을 베풀었을 때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빨리 의견을 말해줘요. 정확하게. 내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을 알고 있고 그 말은 나한테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의 선택권 중에 친절을 베풀었을 때 이 친절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 아니에요? 제가 이때까지 느꼈던 다정이란 말은
저 사람 다정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친절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 또한 뭔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다정하다 하면 저 사람 그냥 마냥 친절할 것 같은 느낌, 저 사람이 마냥 착할 것 같은 느낌, 좀 강요하는 느낌처럼 느껴져요. 그런 느낌도 없잖아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이렇게 씌우는 그런 느낌이 그런 다정하면서 느낌도 계속 느껴지는 있죠. 거죠. 그래서 뭔가 누가 저보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받아들이는 다정은 너 되게 감정의 이해도가 높구나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면 다정함이랑 좀 연결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마냥 너 다정하구나 했을 때 착한 사람이구나, 친절한 사람이구나 라고만 끝나면 좀 뭔가 좀 허전해요. 그래서 좀 더 깊게 짚고 가자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뜻을 바꾼다라는 표현은 좀 조금 이상하고 좀 깊게 한번 짚고 가자로 표현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여기 이과 사람들인데 핑구님, 아직 유지되고 있나요? 핑구님 예전에 이기적 유전자로 한번 했었잖아요. 발제분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더라고. 저희 여기 다시 왔습니다. 저는 또 다 갖고 있죠. 그 저희는 암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봤었습니다. 함수 얘기. 함수? 암수. 암수. 재밌게 읽으셔놓고 왜 그러세요? 아니, 난 함수란 줄 알았어요. 암수. 함수 그때 어떤 얘기 하셨어요? 암수? 네. 그때 이제 직립보행 얘기했는데 발제를 낼 때 다시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미르님이 이것이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들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직립보행 시절 거슬러 가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발제가 뭐였냐면 대부분의 동물들에 있어서 수컷이 더 화려한 외형을 띠는데 왜 우리는 반대냐? 암컷이 조금 더 꾸미고 화려하고 수컷은 이제 그에 비해서 좀 덜 하는데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를 얘기를 해봤을 때 민우님이 직립보행까지 가셨죠. 거기부터 시작했거든요. 거기 직립보행까지 가요?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하긴 하네. 대서사십니다. 한번 해주시죠. 포인트는 왜 인간은 여자가 더 치장하는가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화장을 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네 발을 기다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여성의 골반이 좁아졌죠. 골반이 좁아지면은 애가 충분히 덜 크고 나와요. 옛날보다 실제는 조산인 거죠. 옛날 인류에 비하면 애가 빨리 나오다 보니까 애를 키워야 돼. 계속 손이 많이 가고 자궁 대신에 자기가 안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암컷의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여자는 양육을 해야 되니까 여기 책에서도 잠깐 나오죠. 암수 전쟁 얘기가 나오면서 여자는 보살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책임도가 훨씬 더 높은데 수컷은 그에 비해서 훨씬 적게 되죠. 이 여자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발전기를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간 여성은 발전기가 티가 덜 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수컷들이 이렇게 임신을 시키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감추는데 근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수컷이 암컷에게 써야 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여성에게 암컷에게 불리해지게 되는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발전기를 흉내낸다. 화장을 하는 거는 사실 혈색을 좋게 하거나 창백하게 하긴 하지만 보통 잘 없죠. 혈색 좋게 하거나 이런 건 다 발전기 흉내 내는 데서 왔다고 화장을 왔다는 말 의견도 있긴 하니까 수컷 꿩이나 이런 애들은 너무 화려한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생존이 불리한데도 왜 그렇게 화려한가를 봤을 때 그 암컷에게 한 번에 내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 나는 굉장한 수컷이야. 보여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그냥 씨를 뿌리고 다니면은 되기 때문에 암컷이랑 빨리 교미를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빠른 시간에 최대한 걸 보여준 다음에 빨리빨리 치고 빠진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발달을 했는데 화려하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발전기를 감추면서 적어도 계속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이 애가 내 애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빨리 하고 가버리면 딴 남자도 올 거니까. 하면 옆에 머물면서 다른 남자를 방어해야 돼. 내 씨가 확실히 가도록. 적어도 10개월은. 그렇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 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남자가 자기를 증명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더 중요한 것 이 사람이 나를 잘 키울 수 있느냐 능력을 보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화려함보다는 내실과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사냥을 잘하든지 어쨌든 내와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는 능력을 보게 되고 여자는 이제 발전 기회를 계속 감추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작용을 일단 드러나는 것이 뭐 어쨌든 뭐 가슴이 돌출돼 보인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화장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했었습니다. 네. 암수 얘기가 네. 그렇게까지 암수의 근데 유전 필요하겠다 네. 이 얘기는. 밈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좀 안 와닿았어요. 생명과학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문화 형상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이래서 이 책에서 좀 동떨어진 느낌이 좀 컸거든요. 근데 각자 이 밈 파트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밈을 한다는 건 저희를 곧 보내겠단 말인가요? 그러게 요거를 마무리하고 다음 지현님 발제로 갑시다. 그럼 지연님 발제로 지연님이 진행을 하면 이게 나쁘지 않네요. 그러니까 오늘이 진짜 채널에서요?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핑거와 사색으로 괜찮지. 진짜 든든해요. 아, 또 이런 말 하면 부담스럽겠지만 의료계 종사자분들을 셋을 모아놓고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 맞아. 없어요. 두 분 앞에 모셔놓고 하니까 굉장히 든든합니다. 이제 북책임하죠. 일단 민부터 다시 얘기를 하고. 근데 의료계 의사, 간호사, 치과 의사까지인가? 그죠. 저는 그쵸. 의료 보건인은 약사는 안 들어가죠. 응, 약사 쪽은 전 의료인이 아닙니다. 조산사까지 들어갑니다. 조산사까지 들어갑니다. 나도 고민했거든요. 말을 할까 말까. 내가 하긴 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맞아. 했는데 했을 텐데 여기는 다른 자리니까 약간 잘했어요. 뭐 상대적인 걸로 합시다. 일반인이 봤을 때. 의료 종사자 상대적 의료 종사자. 의료업 종사자. 일단 의료인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의료인은 5개가 있어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근데 조산사는 사실 간호사예요. 간호사를 따야 조산사를 딸 수 있거든요. 이렇게 5개입니다. 약사도 없고. 이런 말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그건 모르겠고. 왜냐면 국시 칠 때 맞아. 나오거든요. 이거. 중요한 의료법 파트에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면 말을 바꾸고 네, 이과 러버들을 제가 모셔가지고 네. 든든합니다. 그래서 밈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얘기 듣고 싶긴 합니다. 저는 그냥 이 어원 저는 이 발제 보면서도 어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했거든요. 미미시스가 따라하다. 따라하다. 미믹할 때 그 밈. 맞아요. 미미시스 밈이라서 저는 그냥 거기에 흥미만 느꼈어요. 이거 저는 미미시스만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밈으로도 이렇게 쓰는구나. 이게 되게 저는 좀 신기했어요. 끝입니다. 진짜 탁월한 단어 조합 맞아. 조어였죠 진짜. 와 정말 잘 만들었어요. 말을. 이게 철자가 M이죠. 네. 진에서 따온 거예요. GENE에서 밈으로 이렇게 따온 거거든요. 저는 그 미믹이 흉내내도 아까 말씀 어원 얘기해 주신. 근데 합쳐진 이렇게 한 거 미믹과 아니에요? 진을 섞은 거죠. 거. 네, 합성어. 저는 전반부, 후반부 M이 이렇게 두 개가 연결돼가지고 따라한다라는 어떤 의미를 또 글자로 패턴으로 주는 게 아닌가 아예 없던 단어를 만들었죠. 싶어서 그게 대단하다. 이 현상 자체를 설명을 잘 해냈죠. 따지고 보면 밈은 사회과학인 게 맞아요. 그리고 사실 책에서 좀 연결성이 부족한가 싶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유전자로부터 비롯된 이 생존 기기들이 행동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얘들이 이 생존 기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번식하고 또 왜냐면 수명이 한정적이니까 꼭 번식을 한 다음에 유전자에 남겨야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왜 이런 짓을 할까를 봤을 때 밈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밈의 목적은 유전자의 목적이 유전자의 복제를 남겨놓는 것처럼 불멸을 원하는 거라면 밈의 목적은 밈의 불멸인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밈이 계속 남는다면은 꼭 유전자가 아니라도 자신의 흔적을 계속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면은 유전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과 밈을 봤을 때 비슷한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얘도 대대손손 계속 끊임없이 남는다. 또 복제되고 변형된다. 그리고 이게 생존 기계에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요소에서
이 밈 파트가 이 책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의문이 또 생기는 게 그 유전자는 어떤 프로그래밍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 이기적이라는 어떤 감정이 없는 상태지만 근데 밈은 따로 뭐 프로그래밍이 돼 있지도 않고 그런 의미에서 유전자랑 좀 다른 게 아닐까. 포인트는 거기 있어요. 표현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수프라고 표현했거든요. 원시 상태에서 이제 물질이 뭐 번개쳐서 뭐 유기물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원시 수프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만들어졌다는 표현을 하는데 생명의 발생이 밈에서도 뭐 문화의 수프라고 했나? 어쨌든 그 수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생명의 발생과 똑같이 이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 우주 어딘가에 이런 문화적인 수프 말고 뭐 다른 게 있어가지고 불완전한 복제를 할 수 있는 뭔가 있다면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를 겪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사회과학인가 자연과학인가 했을 때 또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오늘 되게 신기한 포인트가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자연과학적으로 봤을 때 뭐 인포메이션이라는 책도 있긴 한데 이 모든 거를 물리학에서는 정보로 보는 관점도 있어요. 모든 입자 하나하나까지 다 환원적으로 가면 어쨌든 다 정보다. 이 정보의 조합이 세상인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거든요. A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뭐 염기서열 뭐 GC 뭐 A, T 뭐 이렇게 있겠죠. 물리적인 물질이 아니라 이거 우리 정보로 치환해서 제가 공책에다 적어요. 복사를 한 거죠. 이걸 딴 데 가서 그대로 만들면 복제가 된 거거든요. 내가 적다가 실수하면 돌연변이 얘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걸 거치지 않고 정보만 갔다 왔는데도 복제가 됐으니까 사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불완전한 복제자에 들어갈 수 있긴 하거든요. 어떤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본 사람은 누군가가 이걸 복사하고 싶어요. 손으로. 복제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필사하면서 책이 계속 여러 개 나오겠죠. 이 책은 또 복제되고 이것도 사실은 그러면 이 똑같은 데 갔을 때 또 밈과 다른 뭐 제3의 팀이든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진이 이렇게 왔는가에 대한 거를 밈에도 정의시킬 수 있고 이거를 더 확장할 수 있다. 발판 중의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 시대 때 구텐베르크 그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모든 책을 다 손으로 적었으니까 성경 중요하니까 다들 그걸 복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과장하면 복사해 적었는데 글자가 틀리고 못할 자 많이 틀렸겠죠. 나중에 이걸 다 정리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성경으로 만들어냈는데 그 안에 수많은 버전의 그 성경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 자체가 사람을 끌어들인다. 중요하기 때문에 필사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리고 좀 틀릴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또 다른 이름 붙일 수 있겠죠. 뭐 적당한 이름. 상상력이 부족하군요. 심이나. 무슨 소리예요? 여튼 이런 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개념을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근데 이기적 유전자에서 유전자가 DNA를 명확히 설명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그 DNA 염기 서열이 밝혀지기 전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 모호함을 앞에도 깔고 가거든요. 그게 약간 마치 유전자가 뭐랄까 이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의인화되는 요소들이 왜냐하면 DNA를 몰랐기 때문인 거고 그런 면에서는 이 밈까지 연결이 꽤나 자연스러웠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저희에게는 유전자가 DNA다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밈이라는 요소가 화학 구조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뭔가 다른 요소로 느껴지니까 좀 사회과학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건 거죠. 리처드 도킨스가 이 책을 썼을 당시에는 염기서열 이런 거 몰랐던 거예요. 대충 아는데 그 인간 더 개념 모호한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해석한 게 90년대 90년대 말이었나 중반 그쯤이었기 때문에 2000년 초였나 언제요? 어쨌든 이거 쓰고 난 한참 이후. 뒤죠. 제가 오해는 이게 유전자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다룬 책이다 보니까 이때 이미 유전자에 많이 밝혀낸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유전형 뭐 또 표현형 이런 유전적인 성질들은 다 이해를 했지만은 이 DNA가 이렇게 염기 서열을 가지고 이 얘네들이 이렇게 쭉 풀어져 가지고 막 단백질을 만들고 요런 것까지는 모르는 상태로 책을 쓰셨을 거예요. 그랬나? 이게 모르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센트럴 도그마 전사되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전사- DNA가 RNA 되고 그러니까 RNA가 이 부분에서 나왔었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는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나? 그것까지는. 이게 이제 RNA 전사 과정에서 풀어지는 것도 보인단 말이죠. 그다음부터 잘 안 보이는지 몰라도. 근데 꽤 눈에 보일 정도니까 알지 않았을. 염색체라는 말이 여기 나왔었나요? 나왔죠. 나왔어요. 그러면은 밝혀졌었겠다. 그쵸? 어쨌든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생각보다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았다. 실제적인 2%밖에 안 쓰고 있네. 뭐 이런 거의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이때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이거 경원님 책인데 제가 빌린 거거든요. 근데 딱 여기 밈 부분에만 표시가 돼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본인이 쓴 메모가 있어요. 읽어주세요. 되게 잘 이해한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읽은 지가 몇 년 돼가지고 한번 읽어주실래요? 저 기억이 안 난다. 대대로 이어진 신념이나 종교 같은 것들을 유전자의 핵심인 자기복제의 눈높이에서 보고 있다. 적혀져 있는데. 잘 쓰셨는데요. 네. 잘 썼네요. 되게 잘 썼는데. 본인 필체가 맞나요? 네, 제 필체가 맞습니다. 잘 썼네요. 느낌표. 나 깨달았다. 제가 이 책을 최근에 읽은 게 아니라 한 3년 전, 2년 전, 3년 전 그때 읽었을 거예요. 그때는 잘 이해하면서 썼네. 근데 지금은 갑자기 이해가 안 돼요? 퇴화하고 있어. 제가. 이해력이. 제가 점점 이 쇼츠 세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가지고 도파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점점 이게 총명함이 사라지고 있네. 퇴화하고 있네 지능이. 깨달았다. 노화로 봐도 될까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노화다. 그때는 20대 아니었어요? 그때는 20대였으니까. 제가 봤을 때 20대였으니까. 제가 준비한 발제는 끝났고요. 지연님이 이제 준비한 발제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이계적 유전자 이거 모임 있다고 해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핑구와 서색. 한두 개부터 해보고 마무리합시다. 저희가 그때 이제 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밈을 가지고 이제 개인적 측면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랬을 때 나에게 가장 인상 깊은 밈은 무엇이냐? 또 전 인류적으로 가장 성공한 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만약에 내가 진과 밈 중 선택해서 남길 수 있다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봤었습니다. 그래 그랬었지. 역시 파트너 짬바가 다르네요. 발제 쓰는 짬바가 다른데요. 어떤가요? 괜찮나요? 핑고가 사색 되나요? 비노프가 더 크네. 그 질문 되게 재밌다. 진과 밈 중 어떤 거를 남기고 싶은가? 어떤 걸 남기고 싶으세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만든 밈은 뇌과학 피크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잘 남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주도로 도망갈 것이다. 어. 라는 거죠. 대구에 남기고. 대구에 남겨두고 근데 이제 굳이 선택해서 하나만 남겨야 한다면은 제가 엄청난 밈을 남길 수 있다면 저는 밈을 남길 것 같아요. 인생 살면서 뭔가 진짜 이런 엄청난 이론을 만들어서 이걸 대대손손 기억할 수 있게 만든다면은 그러면은 밈을 남기고 싶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진을 남기겠다. 엄청난 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엄청난 진은 그치만 제가 아니잖아요. 타인으로 그것은 보시는구나. 나의 새끼인 거지 나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엄청난 진에 대한 욕심은 크게 없고요. 진은 그냥 진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 하지만 밈은 좀 더 엄청났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좀 있네요. 엄청난 진이 노년의 나를 구해줄 수도 있죠. 각자 도생 해야 생각날 수 없고. 진은 알아서 잘 하도록. 요즘 세상은 진을 남기기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애를 놓기도 안 놓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밈의 세상이 아닐까. 그리고 밈으로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진을 남기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애 낳고 싶어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지금 난임병원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된 세상이 또 있는데 생각보다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예전에는 통계상으로 10명 중에 1명이었는데 재작년에 통계를 내서 올해 나온 걸 보니까 7명 중에 1명이 됐더라고요. 난임 통계가. 그래서
생각보다 자손을 뿌리고 싶어 하는 그게 뭐 생존 본능인지 번식 욕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밈을 뿌리고 싶어 하는 욕구보다는 진을 남기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강한 것 같긴 해요. 밈을 남기고 싶어 하는 욕구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막 뒤바꿀 만한 이론을 내놓고 싶다라기보다는 요즘에는 뭐 그냥 삐끼삐끼 정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세상에 살아남은 밈을 남기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렇죠. 진보다 남기기가 사실 어렵죠. 누가 엄청난 대단한 문학적인 뭐 성과를 낸다거나 그러긴 어려우니까. 아니면 이런 진짜 인터넷에 떠도는 짤 같은 이런 거는 생명이 짧잖아요. 사실 명확하게 밈치고는 약한 밈인 거죠. 강력한 밈을 남기기 어려운데 쥐는 그것보다 사실은 쉽긴 하죠. 그러니까 시대에 이름을 남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을 남기냐 아니면 자손을 남기냐. 저는 요즘에 조카가 둘째 조카가 4살인 여자애 4살인데 되게 귀여워서 애도 귀엽구나. 처음에 애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제 애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드디어 좋아하게 됐는데. 드디어 꽤 오래 걸리셨네. 기다리셨어요? 애도 괜찮구나, 귀엽다. 근데 사실은 근데 큰 생각은 항상 그거였거든요. 저는 뭐 시대가 영원히 가더라도 낡지 않은 영화 하나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밈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더 크긴 한 거죠. 그 욕심에 대한 그 크기도 항상 이런 거 있습니다. 낡지 않을 영화. 언제 봐도 시대를 간통하는 뭐 이런 게 하나 가지고 싶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막연한 설명을 할 때 운전 한 입을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운전 한 입, 다들 아시죠? 비천득, 비천득. 아무도 모르네요. 저도 모르고 유감. 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네. 다 몰라요 지금? 아니요, 저 알아요. 고2 때 나오는데. 아 그래요? 네. 그때 잠깐 잤나 봐요. 어쨌든 대충 짧게 말하면 그런 내용이야. 노신사가 어쨌든 누가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났어요. 길에는 거지가 나으리 이게 진짜 은하였나? 금하였나? 운전 한 입이니까 은하지 않을까요? 맞네. 이게 진짜 은하가 맞는지 지연님이 훨씬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은하가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 은하가 진짜 그 당시에 은하는 되게 엄청나게 큰 돈이어서 거지가 가지고 있을 만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바람대로 말해라. 이게 훔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지가 뭐 해서 한 푼 모아서 좀 더 큰 돈 만들고 이거를 읽고 모아서 진짜 고생해서 만들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왜 가지고 싶었냐 하니까 그냥 운전 한 입이 가지고 싶었다고 이렇게 이야기 끝나거든요. 저도 그런 개념이었어요. 뭔가 시대를 초월한 명작을 만들고 싶다는 건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나 진짜 이런 거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강력한 밈을 남기고 싶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요즘에 조카가 귀엽기 때문에 둘 다 같겠다. 둘 다 하면 안 되나? 가능하죠. 아까 경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밈을 남긴 자들이 진을 남기더라고요. 그렇죠. 그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시계 표현을 빌리면 그렇게 따지면 밈도 진처럼 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거 내가 만든 작품인데 내 자식 같아. 이런 식으로 내가 밈을 창조할 때 마치 진을 창조한 듯한 느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책의 어떤 논리로 보자면 그렇게 가면 해체를 좀 해야 돼요. 만약에 영화로 예를 들면은 이기적 유전자에서는 염색체 전체가 아니라 특정 염기설이 이제 이 전파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염색체 안에서 특정 염기설인 거니까 결과적으로 해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 어떤 설정이라거나 어떤 장치라거나 내가 처음으로 뭘 했던 어떤 촬영 기법이라거나 이야기 구조 이런 게 다른 영화에도 계속 재생산되면은 나의 유산이 남겨서 떠도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저한테 가장 강력하게 남은 밈은 그 전까지 미드도 진짜 많이 보고 진짜 많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봤던 걸 보고 아무튼 항상 노출해 있었던 것 같은데 영화 대부를 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오마주한 게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밈을 그렇게 맞아요. 해야 되구나. 예를 들면 어린 애 2명이 이렇게 놀다가 싸웠는데 그 다음날 이제 약간 이긴 듯한 애가 탁 일어나서 이불을 탁 걷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애착 인형의 목이 잘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에 나오는 복수 장면이거든요. 내가 굉장히 아낀 말의 목을 탁 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의 목을 뭐 침대에 놔뒀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김유신 장군 아니에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하지. 천재인데. 라고 얘기한 그 대사도 그렇고. 아. 그래서 저는 유명한 대사가 맞아요. 거절할 수 없는 제. 맞아요. 대부각에서 1, 2, 3까지 나왔는데 2편까지가 좀 오마주한 그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대부가 생각이 나요. 밈이라고 했을 요 파트를 딱 접하고 나서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른 거는 저한테는 영화 대부였거든요. 대부도 봐야 되겠다. 대부 저도 안 재밌어요. 봤어요. 대부 되게 재밌고. 지금 봐도 되게 재밌는 영화죠. 그리고 세상에 몇 없는 2편이 더 재밌건 혹은 2편도 충분히 재밌는 영화 중에 하나. 터미네이터 2? 대부 2? 이렇게 대부가 그거잖아요. 대부가 나온 이후로 그 이탈리아 뭐죠? 마피아? 마피아들이 카르텔? 다 정장 입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원래 생 양아치였는데 그걸 되게 멋있게 그리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자 해서 양복 입고 맞아요. 좀 이렇게 있는 체 하고 맞아요. 그러기 시작했다고 하죠. 맞아요. 대부를 안 봤지만 대부 속에 나오는 마피아들은 되게 멋있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의리 지키고 음. 가족 중시하고 멋있고 이래. 마피아가 꾸민 사람도 생길 것 같긴 하다. 그랬을 수도 많이 있겠네.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진짜 전형적인 그 남성 중심적인 영화거든요. 그래서 얘기할 게 되게 많고 왜냐면 누군가를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럼 마누라를 다 죽여. 무조건 여자를 죽여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가 죽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여자가 보기에는 진짜 할 말이 많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전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를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많은 느와르 장르들을 보면 마피아들이 나오고 거기에 있는 마피아들은 대부분 정장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다 대부의 어떤 오마주 라고 봐도 저는 아니면 대부의 무방하다고 영향을 생각해요. 받은? 그럼 대부가 엄청 영향력이 큰 맞아요. 영화네요. 진짜. 근데 다른 의미로 만약에 복수를 해야 된다 하면 그 본인을 죽이는 것보다 본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뺏는 게 더 잔인한 복수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들을 진짜 다 맞아요. 보냈지 않을까. 발제가 뭐였죠? 이야기 많았어요. 다음 걸로 한번. 저는 그 지인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교육과 테스트를 무조건 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압박과 강요에 가까운 교육이 저는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지인의 복제를 위해서 좋은 힘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 오, 진행 잘한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밤이 늦었는데. 하나만 더. 성공한 밈이 뭔지에 대해서 말하네요. 아 맞아. 성공한 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 시대 가장 성공한 밈. 현실에 가장 성공한 현 시대죠. 현 시대. 지금 가장 성공한 밈. 인류적으로? 인류적으로. 저희 좀 크게 인류적으로. 봤었어요. 진짜? 예를 들자면 한 분은 처음부터 내가 예상했거든요. 동범님이 무슨 말 할지 난 알고 있었어요. 자본주의라고 말했나? 어쨌든 자본주의라고 말했는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자본주의를 밈으로 봤다고요? 그렇죠? 일종의 밈이죠. 책에서 나오듯이 종교도 있었고 진보가 진보? 정치색 밝히시는 건가요? 진보가 가장 큰 밈이 아닐까 싶긴 해요. 총균세나 뭐 사피엔스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농업혁명 이후로 사람들이 엄청 발전의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전에는 그렇게 막 문명을 발전시키고 하진 않았잖아요. 다른 동물처럼 먹고 살고 그리고 번식하고 요런 이제 생활 패턴이 다였는데 근데 점점 뭔가 사람들이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박히게 되고 그게 쭉 이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발전해야 된다는 마음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노베이션. 네네. 필요. 네, 예전에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루 먹고 살고 내 아기 잘 키우고 딱 요 정도의 선이 거의 끝이었는 것 같은데 기술 개발 뭐 하고 좀 되게 당연시 된 거 보면 인류적으로 가장 큰 성공한 밈은 어떤 진보하려고 하는 사고? 그게 실제 하는 건가요, 근데? 진보하고자 하는 사고라는 게 있나요, 근데? 나는 오늘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돼야지. 라는 마음, 이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새겨져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은 가능한 사람들 마음. 건가에 대한 거는 사실 그런 마음은 최근에 생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최근에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진보된 것만 쫓으려고 하는 성향이 유독 두드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는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까지 효율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빠른 걸 좋아하고 왜 그렇게까지 편한 걸 좋아하는지 살짝 이해가 안 가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막 기술의 발전이나 그런 걸 따라가는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저런 걸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건지도 좀 의문이에요. 어쨌든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마 농업혁명 시대에 난 없었다고 봐요. 그냥. 사실. 그거? 근데 또 오히려 그 농사를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그 발전하고 싶은 마음에 정확하게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인 거지. 더 나은 내가 돼야지라는 마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더 나은 내는 좀 훨씬 더 큰 나중의 개념 같아요. 자아실현. 동의해요. 근데 그게 발단이 될 것 같긴 해요. 그 더 나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기술력을 뭐 높여야지, 농사 기술을 높여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게 발단이 돼서 나중에 진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생각에 그렇게 굴러오다가 자본주의가 오면서부터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심해진 데는. 자본주의 말 자체가 어쨌든 돈의 개념이 사실 되게 허황되잖아요. 계속 없던 돈이 생겨나고 원래 경제 물질적인 것보다 허상이 훨씬 커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항상 경제가 뭐 2% 성장했다면 되게 적게 했다고 난리인데 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자본주의 구조 자체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거든요.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좀 발전을 외치게 됐는데 자본주의 거기서 없었다면 사실은 그냥 작년과 올해가 발전하지 않고 똑같이 살아도 만약에 잘 먹고 사는 경우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반드시 발전해야 된다 느끼는 이유는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반드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경원님의 가장 성공한 밈이 진보라는 그 개념인 거고 꼭 그 밈이 태초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생겨났는데 그 밈이 현재 느꼈을 때 나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말씀하신 거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때 그렇긴 한데 이제 그걸 농업혁명이라 말하셨고 저는 그때는 아닌 것 같다. 그때는 단순한 마음이었고 이런 마음은 아마 뒤에 생기지 않았을까. 언젠가 생각하면 자본주의 그쯤이지 않을까라고.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가장 성공한 밈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진보가 계속되고 그러면 이제 나라도 계속 발전이 돼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출생률 제가 뭐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고 근데 계속 기술은 발전되고 경제가 발전되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 오히려 진의 입장에서는 전략이 실패하는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 출생률이 많았잖아요. 그건 좀 애매하긴 하네요. 어쨌든 전체 인구가 늘어서 80억이니까 진 자체 수는 늘었죠. 어쨌든. 그러네요. 그리고 밈과 진이 서로를 이겨 먹으려고 싸우지는 않으니까 뭔가 이게 진을 앞섰다고 밈이 더 성공했다라고 보는 것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출생률이 줄어든 것도 전략이죠. 이게 보통 이런 식이잖아요. 사회가 어려워서 낳았을 때 제대로 못 키울 것 같으면 적게 낳는다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은 덜 낳고 있던 애를 보존하는 데 목적이 가니까 출생률이 줄어들 수 있긴 하고 그리고 그 진 자체가 오래 사니까 80, 100세까지 사니까 이 진 오래 유지가 되고 진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상의 그 진 염기 서열이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이 제일 호황이죠. 80억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ESS로 돌아와서 그러면 책에서도 인류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게 ESS인 거예요. 그렇죠. 책에서도 선진국의 낮은 출생률과 그렇지 않은 제3 국가의 높은 출생률이 좀 맞닿아지는 육아를 위해서 차라리 좀 더 몰입하는 소수의 자녀에게 좀 더 밀도 있게 육아를 하는 이런 게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긴 하는데 실리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뭐 반박지기도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뭐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가고 있나 싶으면 또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해결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긴 해요. 너무 환원주의적으로 너무 많이 가버린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설명을 하면 뭐 속이 좀 시원해지나? 잘 모르겠네요. 재밌는 대화는 만들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거시적인 대화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오. 넓게 보는 거. 넓게 보고 근원적으로 찾아가고 인류 전체를 집단을 본다거나 이렇게 좀 넓은 시각을 가지는 게 좀 다양한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봐요. 아까 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류 전체를 봤을 때 더 발전한 나라는 출생률이 낮아지고 좀 발전을 못한 곳에서는 출생률이 아직은 높다. 그래서 인구 전체 수는 80억까지 이미 높게 도달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저는 이제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난임병원에 있으면서 그 난임병원 찾아오시는 분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기술이 조금만 더 발달하면 아예 돈 있는 사람만 애를 낳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두 세대만 지나고 코로나 같은 질병이 한 2번만 더 닥쳐도 빈부격차가 확 늘어나면서 돈 없는 사람은 애를 아예 못 낳는 환경이 될 것 같고 돈 있는 사람만 자기들끼리 예전에 농업혁명하고 본인들이 마을을 이렇게 꾸린 것처럼 그런 사회가 저는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안에서 또 분열이 돼서 또 빈부격차 또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미래가 약간 무서운 감이 있어요. 정상배아, 비정상배아를 고르는 회사가 있는데 그들의 기술이 갈수록 늘거든요. 저 난임병원 들어온 지 3년 이제 4년째인데 이 4년 사이에도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예전에는 다운 증후군인지 아닌지만 그 정도만 감별했다면 이제는 당뇨인지 아닌지 고혈압인지 아닌지 그냥 약간 성격적인 것까지도 우울증이 올지 안 올지 뭐 이런 것까지 파악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서 이게 진짜 조금만 더 발전하면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 예쁜 애, 뭐 피부 하얀 애 이런 식으로 다 고르는 세상까지 올 것 같거든요. 그럼 그건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기술이 있으면 그런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돈 없는 사람들은 애 안 낳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더 나은 애를 낳는 것과 애 자체를 낳는 거를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더 나은 애를 낳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걸 굳이 선택을 안 하면서까지 애를 낳고 싶어 할까요? 전쟁통에도 애는 태어났죠. 그러니까 왜 그럴 거 생각하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진짜요? 다운 증후군이나 이런 거는 기형은 생명 위협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검사를 한다 생각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출생 연령이 올라가서가 문제인 거죠. 노산이 많아져서 그런 거지. 돈 있는 사람이 애를 많이 낳아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혼 연령이 줄어들거나 애를 빨리 낳기 시작하면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또 노산 연령이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어요. 폐경이 있으니까. 이게 끝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말이 많았는데 영화를 예를 들면 이디오크러시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 영화는 어떤 거였냐면 뭐 주인공이 그냥 살짝 이렇게 똑똑하지 않은 친구였는데 뭐 냉동수면했다가 깨어나 봤더니 바보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거였는데 이 바보 세상이 나오게 된 이유가 이제 고학력자들은 우린 아직 애를 키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좀만 더 있다 하죠. 30 지나고 35 지났을 때 이제 좀만 더 뭐 이번에 학위 많다고 하죠. 이러다가 이제 40쯤 됐을 때 막 클리닉 가는데 안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아닌 쪽에는 생각 없이 막 그냥 애가 여섯 명이나 놓고 이게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똑똑한 사람 다 죽고 멍청한 사람만 살아남았다. 이런 영화였는데 그 당시에는 영화 10년 더 전에 나왔으니까 꽤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이게 또 아니란 말이죠. 돈 없으면 못 낳는 세상이 왔네.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예측했을 때는 어쨌든 너무 돈 있는 사람이 애를 낳거나 이런 가는 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너무 기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기술이 아까 그랬잖아요. 애를 낳을 수 있는 그 나이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그 한계를 뚫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냥 뭐 너무 뛰어넘는 그거긴 한데 인공자궁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인공자궁이 아니라 에그 얼리기? 애가 얼리기도 있고 일단 폐경 자체를 완전 늦춰요. 계속 호르몬을 투여하거든요. 근데 늦추면은 난자의 질이 안 좋아지잖아요. 난자의 질이 안 좋은데 그거를 어떻게든 살리는 기술은 계속 나와요.
이게 약간 인간을 약간 레고처럼 만들어지는 과정에 내가 지금 놓여 있는 기분이에요. 근데 이 사회와 이 사회가 공존하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은데 애가 안 들어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또 계속 애를 낳으려고 해서 그런 애들도 생길 거고 또 별 생각 없이 근데 너무 잘 들어서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쉽게 낳을 거고 두 번째 베이비붐이 오겠네요. 하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까요? 맞춰줬으면 뭔가 좋겠어. 한쪽으로 쏠리기에는 너무 이미 사람이 다양하지 않나. 맞춰줬으면 좋겠어. 현재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렇게 문제가 일찍 시작했으니까 현재 20대는 보통 일자리가 거의 완전 고용에 다다랐죠. 일본에서는 20대들이 대학을 크게 가지도 않고 거의 취업은 거의 된다고 보니까 우리도 지금 살아고 있는 뭐 10대 초반 애들이 나이가 들면은 아마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때는 좀 또 다른 국면이지 않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계기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왜요? 그냥 예전처럼 젊은 나이에 아기를 회임하고 놓으면 큰 문제가 훨씬 적을 건데 근데 거기에 늦추다가 이제 호르몬제까지 투입을 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기를 이제 갖는 게 그게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계기예요. 저 진짜 계기예요. 난임 환자 후기 블로그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낳은 아기를 이렇게 100일 사진 이런 거 보면 100일 사진 아기 딱 놔두고 그 자기가 맞은 주사기를 모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이때까지 맞았던 주사기로 이렇게 하트 모양을 그려가지고 그 가운데에 자기 아기를 딱 놔둬요. 그건 진짜 별로다. 근데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게 저만의 그냥 한심한 걱정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세계가 생각보다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저도 이제 지방에 있는 그냥 작은 개인 병원을 다니는 것 뿐인데 저희 병원 원장님이 좀 유명해가지고 논문을 막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그 논문을 쓰고 막 감명 깊은 사람들이 막 네덜란드에서 막 사람이 와고 저희 병원 막 구경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나라가 간에 교류를 할 정도로 이게 약간 떠올라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래서 저는 약간 조금 요즘엔 회의감이 들거든요. 회의감 들기 전에 전국 난임률 일단 조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빈도나 모집단 이런 거 다 확인해 본 다음에 자잘해 듣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영화입니다 하면 다들 하는 말함이 와 영화 감독 처음 본다고 하는데 내 주변은 다 감독이거든요. 열댓 명 핸드폰에도 10명 넘게 다 하고 있고 다 영화하고 있고 이런데 내 주변에 너무 흔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되게 신기하다고 보는 건 내가 그 사회에 속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이 집단의 함정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엔 또 넓게 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맞죠. 네. 맞아요. 너무 그곳에 몸을 담고 있어버리니까 보지 않고 싶은 것들도 다 봐버리니까. 맞아요. 소아과 하는 친구들은 뭐 지금 애가 많다고 느끼겠죠. 질린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마무리 해볼까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각자 즐거우신 거 맞죠? 각자 이제 마무리 소감. 저부터요? 핑구님부터 해주세요. 근데 원래 호스트가 먼저 하지 않아요? 호스트가 먼저 하고 게스트를 이렇게 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제 그릇에 맞는 책을 다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이 대화를 하면서 계속 느꼈고요. 어떤 저의 무책임한 진행 전과를 적절히 잘 받아주셔서 유쾌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함을 지금 느끼고 있고요. 가장 큰 거는 재밌었어요.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고 근데 시간이 자꾸 늦어져서 이렇게 자꾸 붙잡는 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라서 이제는 좀 끊어야 되지 않을까. 저의 어떤 편집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좀 끊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동경님 얘기해 주세요. 저는 사실 시작한 지 한 10분, 15분 만에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약간 끊어질 듯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저도 이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 책을 안 읽은 것도 좀 아쉽긴 한데 저는 허리 아픈 게 사실 좀 지금 심해가지고 체력이 좀 좋았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사실 무슨 말 하는지 잘 안 들렸던 순간도 너무 많고 그게 좀 아쉬웠고 두어 번 제주도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 번 녹음해놓고 조금씩 풀면 되잖아요.
2회차 분량. 한 번에 책 한 3권씩 읽고 너무 좋다. 꿀나이. 그러면 이제 핑구님. 와 근데 유지가 꽤 되네요. 끝까지. 이제 문제가 적응된 것 같아요. 이제 실수를 안 하네. 다음에 한번 더 보시면 완벽하게 제가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딴 걸 바꾸자. 새로 지어봤어요. 이러면서 제 닉네임은 오늘은요 이렇게. 핑구 당근 지연님 이렇게. 복잡하게 됐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또 팟캐스트만의 매력이 있네요. 이제야 제 목소리가 좀 적응이 되고요. 근데 또 들으면 또 느낌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편집본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빨리 편집하겠습니다.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들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뭐 일단 뭐 이런 과학 얘기죠. 이런 건 항상 즐겁기 때문에 약간 신나서 말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또 한 번 더듬었고 발음도 조금 흐린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좀 차분하게 좀 해야 되는데 아쉽네요. 그럼 지금, 또 다음에 나오시면 이제라도 차분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일단 근데 무엇보다 제가 말 실수를 하거나 틀린 정보를 말했을까봐 겁이 납니다. 항상 그걸 제일 경계하거든요. 특히 또 과학 얘기를 하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다. 아마 내가 나중에 듣고 내가 왜 이런 말했지? 혹은 왜 이렇게 반대로 말했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녹음이 되거나 녹화되거나 영원히 남는 건 항상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나와주시고 오셔주시고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팟캐스트가 너무 많이 퍼진다면 재녹음을 하거나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편집하고 얼마든지 뭐 내려드릴 수는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그렇게 오류가 있겠어요. 그 끝나기 전에 만약에 저희가 다시 한번 초대를 드린다 하면 어떤 거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지도 듣고 싶긴 해요. 또 책이겠죠? 책 아니고 저 이전에는 또 영화도 했고 영화 책 그 둘 다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스텔라와 그 상대성 이론. 인터스텔라 가나요? 인터스텔라 상대성 이론 잘 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진행 못해요. 하고는 싶은데 진행은 넘기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다른 결이어도 재밌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가 정말 안 할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저는 약간 감성적이라거나. 그 어떤 거 뭐 빨간 머리엔 이런 것도 아니면 우울해도 떡볶이는 먹고 죽겠다? 그거 맞나? 죽겠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도 먹고 싶어. 그것도 괜찮어. 뭐 소설도 괜찮고. 그런 절대 아닐 것 나 같은 책. 번호 막 이런 근데 거. 그거 읽고 대화를 나누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는 물론 좋은 책이긴 하지만 취향이 치를 아니시니까. 떠는 모호님을 보고 싶어요. 진짜 힘든데. 근데 죽고 싶지만 떡볶이를 먹고 싶어는 꽤나 괜찮았어요. 그 살아고 싶은 사람의 상담 일기거든요. 그래서 저 상담센터에 있었을 때는 꽤나 괜찮은 책이었는데 진짜 안 맞을 것 같긴 해요. 되게 안 맞고.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그 기본적으로 우울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우리 젊은 벨트의 제품 성공적이었겠죠 아마. 잘 하고 왔어요. 재밌었어요. 그 가서. 맞아요. 그래 있었잖아. 저 있었어요. 안 읽고 오셨잖아요. 맞아요. 파트너님이 누구셨어요? 네, 뭐 서인님이었는데 무슨 말인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게 했고. 그러면 오늘 이렇게 팟캐스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